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변동성 재료들이 산적해 있어서 이 재료들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주간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잇따라 공개됩니다. CPI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면,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S&P 500이 최대 5%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글로벌 요인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에 6주 연속 오르면서 17% 급등을 확인하고 있고, 흑해 곡물협정 파기 이후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의 글로벌 가격 상승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준 이사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손에 잡힐 듯 다시 도망칠 듯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정말이지 무슨 태풍 전야 같습니다. 29,000달러 초반에 딱 붙어서 이러려는 건지 저러려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간 차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폭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동성이 생기면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신호가 등장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폭등이냐 폭락이냐, 태풍 전야라는 표현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문건 하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리플 소송 청문회 당시 법정 회의록인데, 이게 내용이 골 때립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때 이미 SEC 변호인은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약식재판 판결까지 나온 지금에 와서 다시금 돌이켜봐도 대체 이 열빠진 기관은 진짜 왜 소송을 낸 걸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주간입니다.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되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밤으로 예정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둔화세를 보이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에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이후에 8월 11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되는 만큼 주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둔 눈치 보기 내지는 관망세, 주 후반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결과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CPI 데이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세 연장성을 확인해 준다라면 이건 시장엔 단기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때인데,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S&P 500이 최대 5%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단연 석유와 식료품에 대한 글로벌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글로벌 공급 압박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6주 연속 올랐고, 오름폭으로는 1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는 점은 IMF 리포트만 봐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결정 이후에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 등의 가격이 급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CU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이미 15% 이상 치솟았고, IMF의 경우에는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가나 곡물 등의 글로벌 가격은 사실 미국 연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이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이에 대한 금리 대응을 하는 게 연준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후 대책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연준 이사가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금리 인상 여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라면 9월 금리 동결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미국 밖에서의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자극을 받는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든 국내든 자본시장의 버블 붕괴 이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계부채 1등을 먹을 정도로 뭐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다소 그런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가 신용 붕괴 가능성을 경고한 건 꽤나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스피츠나겔은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너무 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회사는 팬데믹 기간에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은 돈퀴신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운용 자산이 16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벌어진 거대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든 민간이든 부채 버블로 꽉 차 있고 어디 하나 터지면 줄줄이 박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살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한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9,000달러 초반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여길 지지해주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건지, 여길 빠지면 어떡하나 불안해해야 하는 건지 다소 모호한 흐름이 꽤나 길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통상 비트코인은 월요일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28,000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 여기는 진입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9,700달러 위로의 돌파를 목표로 잡고 롱 포지션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2015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MACD 교차가 제로 위에서 벌어진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금 2023년 현재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큰 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감기를 앞둔 역사의 반복성,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을 강조하며 아래로든 위로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볼린저 밴드 폭이 수축되며 좁혀졌다가 이게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는 2013년, 2017년, 2021년 등 여러 차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폭등이 나와줄 수도 있고 폭락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재료가 시장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 역시 크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XRP의 시세 역시 비트코인처럼 상당히 흐물거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식재판 판결 이후 폭등했던 상승분 절반 정도를 이미 반납한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일단은 0.62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XRP의 시세가 이렇게 흐물거리는 상황에 대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두 가지 배경을 제시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평단가 0.9달러 수준에서 물려 있었던 투자자들이 이번 반등을 탈출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으로 매수세가 붙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입 시점과 관련해서 주간 차트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좀 더 후퇴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0.62달러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0.566달러 수준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 정도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XRP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의 가격 부진을 꼽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완전한 강세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좋은 판결이 나와도 XRP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기 전까지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지금 엉망이다 보니까 XRP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XRP가 전고 돌파 수준의 가격 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요즘 법원도 입을 꾹 닫고 있고, SEC는 완전 짜그라져 있고,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도통 분위기를 감지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다소 막연하게 항소심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재미있는 문건 하나를 찾아냈는데, 이건 2021년 리플 소송 청문회 당시 법정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골 때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SEC 변호사에게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 말에 근거하면 XRP를 판매한 개인은 증권법 5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SEC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933년 증권법은 증권법 5조에 기반한 등록 조항을 가지고 있고 4조에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조 면책 조항에 따르면 개인이 시장에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은데, 다시 말해서 XRP는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증권이지만 면책 조항에 따라서 개인이 시장에서 거래를 한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SEC 변호인이 했던 겁니다. 이게 2021년 청문회 당시 멘트이고, 결과적으로 2023년 7월 약식재판 판결은 SEC의 주장을 거의 100% 반영한 아주 친절한 판결이었던 겁니다. 이래놓고도 항소를 진행하기로 SEC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순도 100% 정치적인 판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초당파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가 내년 대선의 주요 유권자가 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후보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내년을 비트코인 대선의 해라고 표현을 했고,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선 후보가 늘어나는 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초당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누가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바이든은 병원으로, 쭈꾸미는 집으로, 우리는 삿포로로 가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